네, 2020년 5월 28일 위성정보학개론 11주 2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사보정 그리고 방사오차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그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말고사 관련된 공고문이 왔어요. 일단은 출석시험, 즉 대면으로 시험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학교를 오게 됐네요. 좋든 싫든 기말고사를 보러 학교를 와야 될 것 같고, 우리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 수업인데 화요일 목요일 수업은 6월 29일에서 7월 3일 주에 보라고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화요일 수업이니까 6월 30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가급적 1시간 이내로 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막 어렵거나 복잡한 계산 문제를 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로 기말고사 시험을 구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시험 시간은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전 범위가 되겠죠. 중간고사를 봤으면은 중간고사 이후 범위가 됐을 텐데 그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마지막에 배우는 것까지 전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범위도 많다 보니까 조금 시험 공부하기가 막막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GNSS 수업을 3시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대신에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요약한 부분에서 모든 시험이 다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신 제가 그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이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강의 자료,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않은 문제는 당연히 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들 강의 자료 혹은 강의 동영상에 나와 있는 언급을 했던 문제 위주로 시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퀴즈 질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 즉 영상 다운로드와 관련된 질문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부는 지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나머지들에 대한 질문 중에서 이제 모디스 영상을 다운받는 데 있어서 모디스 인공위성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모디스 인공위성이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런 건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모디스를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모디스라고 되어 있고 BRDF, 알베도, 랜드 커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베지테이션 인다이시스 등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얘네들이 다 모디스의 서로 다른 센서 혹은 서로 다른 영상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모디스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아웃풋들이에요. 아웃풋.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위성 영상만 가지고 배웠잖아요. 위성 영상만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걔가 어떻게 해상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봤는데, 이 모디스 혹은 랜셋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위성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덕트, 생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베도라는 말은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반사도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토지가 이 화소가 어떤 토지 피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주는 게 랜드 커버. 그리고 이 화소가 식생 지수라고 해서 이 화소가 식생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 화소인가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이러한 베지테이션 인덱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생산물들이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하나가 어떤 모디스의 위성의 종류가 아니라 이 모디스라는 위성으로 만들어진 어떤 생산물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여러분들 직접 얘네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분석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식생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토지 피복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반사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모디스가 영상을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위성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요런 것들이 쭉 써 있어요. 뭐 레티튜드, 롱기튜드, NW 레티튜드, NW 롱기튜드, 센터 레티튜드, 센터 롱기튜드 등등등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요게 무엇을 걸 의미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좌표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이 영상이 실제 지상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어떤 좌표를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영상인가를 알려주는 정보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티튜드랑 롱기튜드는 한국말로 하면은 경도, 위도가 되고요. 그래서 경위도 좌표계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좌표계와 그 데이텀이라든지 그러한 수업은 다음 학기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도 위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 영상이 어느 지역,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서울이다, 아니면 미국의 어디다,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W, NE, SW, SE, 센터 이런 것들도 정보가 있었는데 요거는 딱 느낌상 뭐 같아요, 여러분? NW는 뭐의 약자 같나요? 노스 웨스트,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센터는 뭐 중앙.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의 썸네일이나 다운로드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어떤 영상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지역에 대한. 근데 여기서 요 좌표, 요 좌표가 각각 요 NW, NE, SW, SE와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여기가 위쪽이니까 북쪽, 여기가 NE가 되겠죠. 북동쪽. 그리고 여기가 북서쪽 좌표. 그리고 여기는 SW, S 이스트 이렇게 되겠네요. 센터는 요 지도의 요 영상의 가운데 점이 센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위치의 경위도 좌표가 몇이냐, 이 위치의 경위도 좌표가 몇이냐, 이 위치, 그리고 지도의 영상의 중심의 경위도 좌표가 무엇이냐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요 부분, 레티튜드, 랑기튜드,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조금 뭐랄까, 개인적으로 힘이 좀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질문, 건의사항이긴 합니다. 의견인데 수업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에요. 근데 뭐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몇몇 그 학생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항상 질문을 그때그때 하라고 얘기를 했어서 저는 대부분 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아닌 학생들도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니까 조금 어, 힘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뭐 학기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긴 했지만, 뭐, 많은 양을 비대면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배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GPS, GNSS 부분 대신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이해가 여태까지 잘 안 됐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특히 어느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시간 수업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첫 번째는 방사오차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 아리랑 이비오가 성공적으로 수신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뿌듯하다는 의견이었어요. 네, 이런 의견이 참 좋죠. 예, 살아있는 어떤 지식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아리랑 이비오 우리가 배웠던 근데 아리랑 이비오가 아니지 않나요? 또 제가 써보고 나서 이상한 게 느꼈는데 아리랑 이비오가 아니라 천리안 이비오네요. 그쵸? 네, 어쨌든 뭐 천리안 이비오가 제대로 수신됐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온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다음은 지난 수업과 관련된 것 중에 산란만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굴절은 이제 굴절 계수나 스넬 법칙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산란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했더니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산란도 이제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산란뿐만 아니라 뭐 흡수라든지 반사 이런 것도 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기 상태가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구름이라든지 대기 중에 어떤 입자들, 미세먼지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매 시간마다 매 관측된 영상이 촬영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예측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 10시에 위성에서 데이터를 찍으려고 할 때 그 10시 그 딱 상황에 구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상 정보 같은 걸로도 구름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란이라든지 반사, 뭐 흡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측이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산란뿐만 아니라 뭐 구름으로부터 발생하는 굴절도 왜냐면 구름의 위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굴절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거는 대기에서의 굴절,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서 대기로 들어올 때의 그런 굴절은 예측할 수 있지만 대기 상태, 구름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산란과 굴절과 흡수와 반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측을 하긴 어렵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 보정이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정지궤도와 저궤도 위성에서의 방사 오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재밌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정지궤도는 이제 36,000km 아주 높은
곳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궤도를 돌고 있고, 저궤도 위성은 막 낮으면 500km, 높으면 한 뭐 1500km 이러한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정지 궤도가 더 멀리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방사 오차를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공 500km랑 36,000km 상공이라는 거는 이제 진공 상태인 거죠. 그렇죠? 우주 상태, 우주에서의. 그러니까 대기는 똑같은 거죠, 대기. 대부분의 이런 오차들, 흡수라든지 산란이라든지 이러한 방사 오차를 발생하는 애들은 대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대기를 통과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정지궤도 위성이든 저궤도 위성이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지궤도와 저궤도 위성에서의 방사 오차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면 또 의견을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헤이즈 효과라는 거, 레일리 산란에서 특히 헤이즈 효과가 크게 발생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헤이즈 효과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헤이즈 효과라는 거는 대기 중에 있는 어떤 미세 입자들, 먼지라든지 아니면 더 작은 미세 입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란인데, 그러한 산란을 통해서 실제 위성 센서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혹은 더 적은 양이 위성으로, 실제 우리가 궁금한 관심 지역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가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는 효과가 이제 헤이즈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왜 그 레일리 산란에 헤이즈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레일리 산란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입자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입자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작은 입자에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 작은 파장 영역인 파란색 영상. 그래서 이제 헤이즈 효과라는 게 영상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 영상이 전반적으로 조금 파란색 계통을 더 강하게 띄는 걸 이제 헤이즈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작은 짧은 파장대인 파란색 밴드가 많이 산란이 돼서 그만큼 영상에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RGB 밴드의 화소값이 원래는 다 뭐 한 10 이 정도여야 되는 화소가 있는데, 헤이즈 효과에 의해서 블루 밴드만 10이 아니라 뭐 15, 20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사값이 크게 나오는 효과가 헤이즈 효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방사 오차, 특히 외부 오차, 외부 방사 오차에 대해서 배웠고, 뭐 흡수, 굴절, 반사, 산란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발생하는 방사 오차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정을 하냐 하는 방사 보정에 대한 수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하 오차랑 기하 보정까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여기까지를 끝으로 이번 학기 새로운 내용은 더 나가지 않을게요. 이 GNSS나 위성정보 활용 이 부분 대신에 이제 복습, 기말고사를 대비한 복습을 조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기 보정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방사 오차가 발생하면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림이에요. 그게 이 왼쪽에 있는 요 두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영상에 좀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에러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사 오차를 제거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방사 오차가 제거된, 방사 보정된 영상을 만드는 게 방사 보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 보정 뭐 대기를 효과를 보정한다 해서 대기 보정이라고도 하는데 크게는 그래서 이러한 방사 보정 혹은 대기 보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대 방사 보정과 상대 방사 보정. 영어로 하자면은 절대 방사 보정은 absolute radiometric correction 이런 거죠. 상대 방사 보정은 relative radiometric correction. 그러니까 절대랑 상대의 차이는 절대 보정은 어떤 절대적인 값을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상대 방사 보정은 말 그대로 방사적인 오차를 상대적으로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방사 보정의 예를 보면은 수학적인 대기 모델을 활용해서 위성 영상의 반사율 정보를 실제 지상의 반사율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툴 혹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아트코나 쿼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거나 지상에서 위성 촬영 혹은 드론 촬영 당시에 데이터를 지상에서 취득해서 걔네를 가지고 경험적인 선형 모델식을 만드는 방법이 절대 방사 보정의 주된 방법이 되겠고요. 상대 방사 보정은 영상 하나를 가지고 단일 영상 하나를 가지고 밝기값이나 반사율 값을 정교화하거나 두 개 영상의 반사율을 유사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PIF라는 어떤 점들, 시간이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점들을 이용을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상대 방사 보정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절대 방사 보정.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센서에 도달되는 에너지량을 지표면의 반사율로 바꿔주는 게 이제 절대 방사 보정이 되겠는데요. 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아콘, 뭐 ATREM, 플래시 사실 어떻게 읽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보세요, 식 보세요. 엄청 뭐 복잡하죠. 그죠? 당연히 이 식을 우리는 이 수업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고 이 복잡한 식에서 들어가는 어떤 개수들 뭐 총 방사도, 태양 복사도도, 대기의 상향 반사도, 하향 투과도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냐? 이 센서에 의해 측정된 총 방사도, 그러니까 센서에 도달되는 어떤 반사되는 에너지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너지량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만드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지표면의 반사율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절대 방사 보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위성 영상이라는 거는 이제 센서에 도달되는 에너지량을 가지고 위성 영상을 추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성에 도달되는 그 영상의 화소값, 디지털 넘버 값이 있는데 이 화소값을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지표면의 어떤 반사율, 특정 파장대의 반사율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절대 방사 보정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기 조건들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다. 식도 복잡하다. 아콘뿐만 아니라 ATREM이나 FLASH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설명된 어떤 수학적인 대기 모델은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위성을 촬영할 당시에 다양한 어떤 변수들, 파라미터들을 또 알고 있어야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원격 탐사 영상의 경위도, 요거는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경위도라는 거 오늘 수업 앞에도 설명했듯이 그 영상의 좌표 정보가 되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얻을 수 있고, 그 영상 수집 날짜와 시간 이런 것도 고도도 알 수 있지만 요 뒤에 있는 것들, 뭐 영상의 방사도 자료라든지 대기 모델, 뭐 대기 가시도 이러한 정보들은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 방사 보정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경험적인 선형 보정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컨셉으로 하는지만 설명을 할게요.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제가 원래는 설명을 더 하려고 한 부분들도 있는데 좀 뺄 부분들은 더 뺄게요. 그래서 PPT 강의 자료 업로드를 한 거에는 있는 내용인데, 이 설명, 오늘 동영상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를 그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나중에 뭐 2학년이 돼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강의 자료에는 있지만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는 굳이 짚고 안 넘어가도 됩니다. 요것도 이제 경험적 선형 보정이 뭔지 그 컨셉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이미 내가 반사율을 알고 있는 어떤 그 타겟들, 여기 보이죠? 네 개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판넬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고성에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드론으로 한번 찍어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드론 영상을 취득할 때 얻은 찍은 사진인데, 이러한 판넬이 있어요. 각 판넬이 뭘 의미하냐? 이 판넬이 실제로 어떤 반사율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반사 판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판넬을 설치해 놓고 드론 영상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론 영상에서 이 판넬의 위치가 이렇게 잘 보이겠죠. 이 왼쪽 영상은 RGB 영상, 우리가 흔히 보는 RGB 영상이고, 오른쪽은 열적의 드론 영상인데, 이러한 영상에서 이런 화소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소의 실제 화소값, DN 값, 픽셀 밸류 값과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반사율, 리플렉턴스 값, 이 둘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DN 값을 모든 영상의, 요 모든 다른 위성의 모든 지역에 대한 화소 값을 이러한 반사율 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적 선형 보정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사율, 이미 반사율을 알고 있는 이런 타겟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얘의 문제점은 또 있죠. 이 뭐 드론 촬영 같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반사율 타겟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얘를 현장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드론 데이터를 취득해서 영상에서 그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몇 시에 며칠에 어느 지역을 찍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판넬이 위성에서도 보이기 위해서는 얘의 판넬이 굉장히 커야겠죠. 예를 들어 랜셋에서 얘네들이 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 하나하나의 크기가 최소 30 곱하기 30m 크기가 돼야 한 픽셀이 될 거잖아요. 랜셋 영상에서. 그래서 30m 곱하기 30 크기의 판넬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들고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드론 영상에서는 이러한 판넬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위성 영상, 특히 중저해상도 위성 영상에서는 상당히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절대 방사 보정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절대 방사 보정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여러 가지 위성 촬영 당시에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겟 같은 것도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 때문에 절대 방사 보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대안하고자 나온 게 상대 방사 보정인데요. 상대 방사 보정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방사적인 오차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이 동일 지역에 대해서 찍은 두 개의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영상에는 뭐 건물도 있을 거고 물도 흐를 거고, 예를 들면 도로도 있을 거고 뭐 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은 지역에서 다른 시기에 취득된 영상이다.
근데 이 왼쪽 영상에는 굉장히 그 방사 오차가 없어요. 즉 얘는 이미 방사 보정이 된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방사 보정을 해야 될 영상이라고 할게요. 얘는 방사 보정이 되지 않은 영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영상에는 뭐 구름도 있고 뭐 해주도 많이 껴있고 굉장히 방사적으로 안 좋은, 대비가 안 좋은 영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영상에 대한, 오른쪽 영상에 대한 방사 보정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일 지역에서 다른 시기에 촬영된 방사 오차가 거의 없는 그런 영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어려운 말로는 이제 PIF라고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같은 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점.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타겟을 이용해서 방사 보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타겟 대신에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이용해서 방사 보정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 같은 거, 도로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건물이나 도로에 뭐 페인트 칠을 다시 한다든지 뭐 도로를 다시 만든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걔네들의 어떤 방사 특성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건물이나 도로와 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점들을, 동일한 점들을, 같은 점을 찾아요. 두 영상에서. 그래서 같은 점을 찾아서 이 점들 간의 화소값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가지고 화소값의 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러한 이런 선형식을 바탕으로 이 방사 보정되지 않은 영상을 방사 보정을 시켜주는 게 이제 상대 방사 보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가능한 변화 없는 지점, 뭐 물이라든지 그 나지, 그 학교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지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어떤 선형식을 만들어서 방사 보정을 하는 게 상대 방사 보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산이나 뭐 식생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데는 찍으면 안 되겠죠. 걔네들은 계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특성, 다른 반사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점 외에 다른 불변하는 점을 가지고 방사 보정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형식을 구성해야 되고 PIF고 이러한 개념들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상대 방사 보정이 어떻게 하는 건지만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방사 보정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일 지역에서 취득된 다른 영상, 이미 방사 오차가 제거된 방사 보정된 영상을 활용해서 방사 보정되지 않은 영상을 보정하는 것이 이제 상대 방사 보정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방사 보정의 초점은 그 외부 오차, 즉 기상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 오차를 보정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방사의 내부 오차, 즉 센서 자체의 어떤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들을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를 초점을 맞춰 볼게요. 우선 임의 오류 화소라는 에러가 있어요. 임의 오류 화소라는 거는 감지기 센서죠. 센서가 어떤 에러가 있는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푸시브룸 센서에 수천 개의 그 센서가 쭉 이어져 있는 선형 배열 센서에서 뭐 센서 하나가 고장나서 그 센서에 대응되는 지역마다 0, 8비트 형상 기준으로 했을 때 255라는 값이 계속 그 받아들여지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0 또는 255의 값을 어떻게 실제 지형과 유사한 값으로 대체를 할 건가, 어떻게 방사 보정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화소가 아니라 열 전체가 쭉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랜셋 7 ETM의 SLC 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에러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하나의 화소, 이게 위에 있는 요게 어떤 영상의 예시인데 랜셋 TM 7번 밴드의 예시래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요 노란 박스 친 데를 자세히 봤더니 더 자세히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 값이 없어서 0의 값이 대응되어 있는 위치들이 있어요.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0의 값이 아닐 거잖아요. 그쵸? 0의 값이 아니고 이 주변 여기 15부터 뭐 14, 17, 16 이러한 값들과 유사한 값을 원래 갖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에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에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검은 0의 값을 갖는 애를 어떻게 보정을 해서 15, 16 주변과 유사한 화소를 갖는 값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 이 에러가 있는 화소의 주변 8개, 이 화소 값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반올림 결과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센서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샷 노이즈, 아까 나와 있는 임의 오류 화소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뭐 여기 이렇게 중앙에 있는 값이 에러라고 했을 때 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식을 풀어보면 결국은 뭐냐? 이 주변에 있는 8개, 이 8개의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반올림해서 이 가운데를 채워 넣겠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요 열에 어떤 하나의 열이 쭉 에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열을 주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요 두 값들의 평균을 요 안에 넣는다는 얘기죠. 위에 것과 아래 것의 평균을 가운데 넣으면 이 원래의 값은 아니지만 주변과 유사하게 눈으로 봤을 때 유사한 값으로 가운데 라인을 채워 놓을 수가 있겠죠. 랜셋 7의 SLC 오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랜셋 7을 다운받은 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걔네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쭉 나 있어요. 이러한 에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있는 이 주변 화소의 평균을 가지고 여기를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예 0의 값이 없던 애가 채워지기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사 보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다른 오류들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이렇게 잘 보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있죠. 특정 센서마다 특정 라인마다 센서가 더 많은 빛을 과하게 받아들여서 이러한 에러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에러도 아까 뭐 처리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거. 네, 그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배우는 걸로 하고요. 퀴즈는 오늘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문제를 퀴즈로 내진 않고 앞으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는 거를 퀴즈 대체로 할게요. 이제 기말고사도 대면으로 보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했던 거, 퀴즈 냈던 거와 뭐 출석했던 거 플러스 기말 시험을 가지고 충분히 변별력을 줘서 학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퀴즈는 이렇게 문제를 내는 퀴즈는 오늘은 내지 않도록 하고요. 그 대신 앞으로 수업 방향, 앞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기하 오차 플러스 기하 보정 이 부분을 이제 한 주간 수업을 할 거고 GNS에 대한 수업을 더 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 대신에 이제 복습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수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한 것도 충분히 양이 많아서 기하 오차라든지 기하 보정 부분도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태까지 배운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뭐 그런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래도 뭐 기하 오차도
배우는 것까지는 다 배웠으면 좋겠고, 또 GNSS 부분도 이번 학기에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습을 한다고는 했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을 알려주면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남은 수업 시간들을 분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꼭 잘 많이 주시고, 뭐 의견이 갈리면 설문조사를 해서 뭐 다수결로 하든 그렇게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을 준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반영이 되진 않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지막 수업 방향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